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 SM의 그 M&A 스토리. 네. 근데 이런 거 해야 되나 봐요. 조회수도 이게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막 주변에 만난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점점 더 좀 음, 드라마스러워져요. 더 막장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그 SM 내에서 내부 고발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격해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가도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겠다는 12만 원 위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가 이제 SM을 인수하기에는 돈을 좀 더 들여야 되는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카카오가 지난주에 이제 살짝 뭐 공개 매수를 카카오도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시장에 좀 돌았거든요. 근데 진짜 공개 매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려 한다는 소문만으로도 주가를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쩌면 카카오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이브가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모양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정말 큰 엔터 두 회사가 치고받고 싸우고 그 안에 뭐 창업주에 대한 내부 고발 막 이런 게 쏟아지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산업 전반으로 보면 조금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이게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내부 고발도 하고 네. 몰랐던 것들도 막 폭로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거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가 산업이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건 한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구멍가게식으로 주인이 잘 나가서 내가 너네 좀 키워줄게라고 해서 이제 연예계 후보생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던 회사에서 증시로 이제 막 그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증권 네. 시장으로 조금은 회사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재무제표라든지 회사가 돌아가는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에는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IPO라는 기업 공개를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네. 돈으로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 조금 살만한 회사들을 사가지고 이른바 우회상장이라는 거, 합병을 해서 상장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돈을 꼬아서 상장하기도 하고, 뭐 그 안에 쩐주가 들어있네, 뭐 어쩌네 이런 문제도 터지고, 또 유명 연예인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막 반복하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때도. 네. 그래서 엔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이러면서 결국엔 주식시장 들어오고 덩치가 커졌거든요. 네. 실제로 자금 조달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큰 회사 3개는 생겼잖아요. 뭐 하이브는 나중에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말하는 SM부터 시작해서 JYP 엔터, 그다음에 뭐 다른 회사까지 해서 이렇게 좀 커졌는데, 이제 2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해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려고 하니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주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늘고, 그러면 이 주주들이 바라보는 눈과 잣대는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창업주 위주의 대주주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는 더 이상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게 SM 사례에서 나오는 거고, 엔터 말고 다른 업종들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주가 있고 창업주가 2대에서 3대로 회사를 넘겨주면서 네. 덩치가 커지니까 회사도 쪼개지고, 쪼개지면서 지분이 약해지니까 주주들의 권리는 세지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약간 순화가 된다 그럴까요? 그 단계에 들어선 거니까 엔터 산업도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내부 진통이 또 한 번 시작됐다. 그래서 이걸 잘 견디고 넘어가면 이제 정말 주주들과 잘 소통하는 회사, 지배구조 깨끗한 엔터 회사가 탄생하게 되면 뭐 외국계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엔터 산업계의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회사의 지배 구조도 좀 건전해지고 그런 거죠. 그럼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대주주라는 지위, 그다음에 창업주라는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네. 개선하고 이제는 주주들이 주인인 회사로 만들자. 물론 대주주라는 지위는 중요하고 네. 그분이 창업주가 또 해왔던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자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런 계기로 한번 이 사례가 작용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요즘 이거 뜨겁습니다. 네. 챗 GPT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너튜브 쭉 보다 보면 이 주제로 다루는 영상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큐 입에서 설명해 주시는 이 챗 GPT 좀 듣고 싶더라고요. 제가 IT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네. 조금 더 이해 쉽게 하실 수 있게 설명하는 거랑 경제적 관점에서 그러면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챗 GPT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이 챗 GPT를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똑똑한 챗봇이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잘 설명된 단어라고 봐요. 똑똑한 챗봇. 뭐 이 정도면 챗 GPT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한 건데, 근데 이제 다만 머릿속에 좀 두루뭉술하게 정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명확해지려면 한 2가지 정도만 더 아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챗 GPT를 쫙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챗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채팅. 네. 그러니까 뭐 대화라는 얘기고요. 네. 뒤에 이제 GPT가 문제인데 이게 뭔가요? 이게 라디오여서 써드릴 수는 없고 영어가 좀 나와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G는 제너러티브라고 해서 뭐 생성,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뜻이고요. P는 pre-trained,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한, 뭐 사전에 교육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T는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뭐 변신 로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변신 로봇은 아니고 무슨 뭐 변환기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가지예요. G하고 P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G하고 T. 예. 네. 그러니까 P는 미리 학습된이니까 의미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뭔가 미리 가르쳤구나 이런 건데 G라는 제너러티브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쪽 얘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거는 생성 AI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성은 로봇하고는 사실 잘 안 맞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뭔가를 결과물을 내놓는 거지 자기 스스로 새로운 걸 생성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 얘가 생각해서 스스로 새로운 걸 내놓게 하겠다라고 개발하고 있는 게 제너러티브 AI, 그러니까 생성 AI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게 G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잖아요. 네. T는 트랜스포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2017년도에 구글이 AI 관련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문장 속의 단어 같은 이른바 순차 데이터를 이 관계를 이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기계적 신경망.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에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기계가 막 생각해가지고 뉘앙스하고 의미를 파악해서 답변을 한다. 아까 생성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 사이사이에 있는 숨결 같은 비언어적인 거, 언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습득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챗 GPT가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챗 GPT라는 단어 안에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미리 학습된 그리고 문장의 맥락과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가, 그러니까 AI가 너에게 뭔가의 생성된 결과물을 내놓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 버리죠. 그러네요. 이 명칭에 다 들어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과학계라든지 써본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아까 그 2가지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를 그 기계가 잘 못하는 이유는 대화의 모호성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잖아요. 갑자기 딴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대화가 꼭 우리가 영어 문법처럼 문법에 맞춰서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어떨 때는 목적어가 빠지기도 하고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근데 이걸 맥락을 파악하는 아까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기계가 이제는 사람의 대화를 이해한다라는 거고 그리고는 자기가 미리 학습된 내용을 데이터를 다 돌려서 거기에서 적합한 답을 생성해낸다. 제너레이티브 AI, 생성 AI를 한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 2가지에 놀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채팅을 내가 기계하고 하고 있네. 진짜. 이런 거죠.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이 챗 GPT가 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를 쓰는 거는 사실 시 쓰는 건 좀 감성도 있는 인간이 하는 영역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투자 관점에서 이걸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투자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말씀해 주시나요? 일단은 이 챗GPT를 개발한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시범 서비스처럼 일단은 공개를 해봤는데 2달 만에 월간 활성자 수가 1억 명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간 활성자라는 거는 이 한 달 동안 이 서비스에 한 번이라도 접속한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간 이제 우리가 난다긴다 하는 IT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를 내놓고 네. 이 월간 그 활성자 숫자가 가장 빨리 1억 명에 달성한 게 틱톡이에요. 틱톡이 9개월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 챗 GPT는 2개월 만에 이걸 해버렸으니까 엄청나네요. 이 업계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자신들도 사실 이거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좀 완벽하게 개발해서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먼저 약간 완성품도 아닌 것 같은 거 내놔가지고 1억 명 가져가 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MS가 바로 자신들도 이런 서비스 있습니다. 우리도 챗 GPT와 같은 서비스를 빙이라고 하는 네. 자신들의 검색 서비스에 붙여서 서비스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빙은 아마도 대부분 요즘은 저거 인터넷 찾으실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잘 안 쓰시잖아요. 네. 엣지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쵸. 잘못 쓰면 가끔 빙이 떠요. 저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네. 바로 지우거나 막 이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완전히 밀렸죠. 그러니까 이 챗 GPT라는 새로운 검색 서비스 이걸 가지고 이 검색 시장에서 내가 한번 치고 나가겠어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구글도 바로 나왔죠. 바드라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대화형 채팅 서비스를 자신들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 AI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구글을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제가 트랜스포머 모델 구글이 2017년도에 자기들 논문 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AI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반 기술을 구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그쵸? 그렇잖아요. 뭔가 구글이 이 시장을 전체를 점유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구글은 좀 무섭네. 이렇게 오.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구글이 나중에 우리가 그럼 구글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 지금 그 생각했는데. 근데 이건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좋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많이 하는 똑똑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던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글이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자율주행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장도 뭐 구글도 나왔고 우버도 나왔고 뭐 여러 군데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고 있는 곳은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하고 비슷한 전략이에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단계가 매우 낮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일단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차선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자율주행이지만 뭐 거리 간격만 유지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정도만 되는 자율주행 단계를 고객들한테 FSD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자신들은 일단 팔고 그리고 나서 이 돈으로 다시 개발해서 한 단계 올려놓고 또 사람들한테 이거 자율주행이야라고 광고해서 마케팅하고 해서 또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투자해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이런 전략을 썼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챗 GPT를 개발한 그 오픈 AI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글이랑 아까 구글이 가장 기술이 좋다고는 했지만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던 네. 차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놓고 1억 명 달성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바로 유료 서비스 지금 출시했거든요. 네.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조금 넘게 쓰면 조금 더 좋은 속도 빠르고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거야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시장을 선점한 효과 플러스 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투자금을 조달하는데 돈이 조금 덜 들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지금 이 와중에 청취자님께서 9253님께서 네. 이제 애들 학교 안 보내도 되는 건가요? 챗봇이 가르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거 모르겠습니다. 정말 먼 미래 좀 무섭긴 하지만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런 데는 이런 챗봇이나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이 챗봇은
나중에 대화형이라고 했으니까 음성으로까지 서비스되면 와. 로봇의 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시대가 좀 무섭긴 한데 방송도 지금은 챗봇이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위협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이야기도 해봐야겠어요. 네. 한국형 챗 GPT에 박차를 가할 거다. 이런 얘기 들려옵니다. 네.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도 많고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는데 네. 다만 좀 걱정되는 것들은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공지능 분야가 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결합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연구 인력, 두 번째 투입 자본, 그리고 세 번째가 컴퓨팅 파워거든요. 이 챗 GPT 개발에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쓰였다고 해요. 다음 버전인 GPT 4.0은 이보다 10배의 자금 든다라고 와.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챗 GPT 개발할 때 컴퓨터 파워는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이 됐냐면 네. 챗 GPT가 GPU를 10,000개 정도 썼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1,000만 원짜리 서버를 10,000개 돌렸다는 얘기니까 약 1,000억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컴퓨팅 파워를 끌어다 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만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 컴퓨팅 파워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MS나 구글 이런 데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다 뭐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서버들 전 세계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팅 파워만으로도 경쟁이 좀 뒤떨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건 어떠냐?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투자 규모하고 컴퓨팅 파워는 AI에 대해서 한 100배 정도 미국하고 차이 나고요. 인력은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쟁하기는 부담스럽고 특정 분야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 관련 AI는 한국이 1등이더라. 뭐 또는 의료 관련 AI는 한국이 1등이다. 이건 가능해 보이는데 야 모든 전반에 있어서 지금 챗 GPT처럼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AI에서 우리가 1등? 그거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전문적인 AI 네. 분야를 선점하는 게 우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는 괜찮아요. 오. 이거 하려면 아까 서버만이 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GPU라는 반도체가 먼저긴 한데 이거를 돌리려면 뒷단에 메모리 반도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면 네. 그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메모리 시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관심을 둘만하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좀 희망을 걸어보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키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띄워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